네, 잘 쉬었습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성적 가치인데, 복습을 해볼까요? 앞 시간에는 그죠? 제도 경제학이 도덕적 규범을 취하는 경제학인데, 이 경제학의 도덕적 규범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어, 교육 철학자 존 듀이의 그 프래그마티즘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했죠.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음, 두 경제학자가 제도 경제의 거두 두 사람이 이 정신을 이어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베벌렌이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도구적 가치론을 주장했죠. 이번 시간은 이제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그 베벌렌의 도구적 가치와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 이것이 그죠? 바로 제도 경제학의 도덕적 판단에서 아주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앞에 내용과 연결시키면 이 두 가치론의 토대는 존 듀이의 프래그마티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제도경제학의 가치론을 종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행위자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도경제학에서의 행위자는 누구냐? 왜? 제도경제학은 행위자를 복원시키는 경제학이라고 이미 강의를 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71페이지가 되겠죠. 그쪽으로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물론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관련된 인문학적 질문은 인지능력, 본성, 존재양식, 보편성, 삶의 목적, 이 여러가지 경제학이 관심을 갖는 여러가지 철학적 질문 중에서 역시 이번 시간에도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도경제학은 두 가지 가치론을 갈등적으로 품고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베벌렌의 도구적 가치론, 앞 시간에서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론, 이 두 가지가, 이 가치론이 있죠. 서로 이 조화되면 좋겠는데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가정도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뭐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항상 티각티각 싸우고 있죠. 교수님도 그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처럼 서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거. 경제학에서도 바로 그런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티각티각 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노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경제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축 중의 하나인 커먼스 이성적 가치, reasonable value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이 커먼스는 이 이성적 가치가 바로 제도 경제학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성적 가치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사회 정의, 또 인간의 자기 발전과 자기 실현을 뒷받침해주는 윤리적 가치, 이게 바로 이성적 가치라고 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회 정의, 즉 굉장히 도덕적이죠. 근데 앞에 베벌렌 기술적 효율성, 이것이 중시됐죠. 여기서는 이제 공정함이라든지 정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도덕적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러한 이성적 가치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제품 시장이 있죠. 시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제품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을 주고 팔고 사고 하죠. 이거면 우리 노동력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을 우리는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도 있죠. 그건 화폐시장 내지는 금융시장. 토지와 집이 왔다 갔다 하면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되겠죠. 이처럼 시장이 여러 거래되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이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시장은 제품 시장과 노동 시장인데, 제품 시장에서는 바로 이 이승적 가치가 공정 가격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 이게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런 가격이죠. 그다음에 노동 시장에서는 이게 사회적 임금으로 구현됩니다. 즉 노동자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임금이냐, 이게 바로 이승적 가치의 표현이라고 본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이성적이지 못한 가치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래란 것은 시장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 밖에서 있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대부분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디냐?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그래 이게 경영자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단합이 돼 있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전부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해봤자 노동조합이 있죠. 전체 노동자의 조직력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조직되지 않고 전부 분산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각자 도생을 하죠. 각자 도생을 하면은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돈도 없고 그죠? 권력도 없는데 혼자서 그 강력한 자본과 그 집단과 서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교수님도 주는 대로 월급 받습니다. 학교에서. 왜?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노동시장에서는 시장 안에서 수요 공급의 어떤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지 않고 바로 권력에 의해서 힘이 센 놈이 있죠. 확 눌러버리면은 그 사람이 싼 가격으로 노동력을 살 수가 있죠. 즉 권력에 의해서 왜곡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은 항상 injustice, 즉 불이한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그렇죠. 분명히 나도 우리 총장과 이사장하고 서로 막 딜하면서 월급 안 받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요. 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자, 바로 커먼스는 바로 노동시장이야말로 가장 비이성적인 가치가 통용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이성적 가치는 이성적 가치로서 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권력에 의해서 비이성적 가치가 형성됐기 때문에 바로 반대로 또 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런 이성적 가치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권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권력의 결과가 뭡니까? 형식적 제도, 노동조합이라든지 복지제도 같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제도로서 형식화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도경제학자 중에서 베벌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인 비형식적 제도, 즉 문화와 전통, 가치관,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아주 중대하게 미친다고 본 반면에 커먼스는 아니다. 바로 역시 제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베벌렌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경제학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형식적 제도보다도 형식적 제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형식적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권력이다. 그래? 즉 노동조합이 강하냐, 아니면 경영자 단체가 강하냐, 여기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벌렌의 도구적 가치론과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 이 두 가치론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도구적 가치론은 먼저 기술적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했죠. 이성적 가치론은 공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가 서로 조화로운 것 같아도 사실 굉장히 갈등을 겪을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가격을 결정하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또 기술적 효율성을 취하다 보면은, 그죠? 뭔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 능력주의로 가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자가 서로 굉장히 또, 서로 갈등을 겪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즉, 두 사람 다 데카르트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가치 판단을 경제학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어떻습니까? 경제학에서 도덕적 판단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죠. 왜? 도덕과 경제는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바로 존 듀이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경제학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경제 활동은 바로 도덕적 규범, 즉 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를 중시했다는 거죠. 다음에 두 사람은 바로 이 에우다이모니아 전통, 즉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했죠. 에우다이모니아는 좋은 삶이라는 뜻이죠. 그게는 중용의 미덕과 평등과 정의,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가치였죠. 이런 것을 새롭게 발전시켰습니다. 즉, 한 사람은 도구적 가치로, 또 한 사람은 이성적 가치로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발전시키죠. 발전시키다 보니까 약간 달라졌죠. 그러나 뿌리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발전시키면 있죠, 서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우리가 희생시킴으로써 발전시키는 게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듀이와 베블렌 커먼스 이 세 사람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림이 이제 교과서로 치면은 173페이지에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존 듀이의 프래그마티즘 도구주의, 이것이 베블렌이 도구적 가치와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로 분화되면서 이것이 결국 제도경제학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제도경제의 가치 판단 기준에는 도구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효율성이죠. 이성적 가치에서는 공정성, 정의로움이죠. 그렇죠? 존 듀이는 이것들이 다 뭡니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부당한 차별을 가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된다고 본 거죠. 자, 이것들은 거죠. 사실 알고 보니까 어떤 존 듀이의 프래그마티즘 도구주의와 베블렌의 도구적 가치와 커먼스 이성적 가치는 있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왔다든지 어떤 누군가 계시를 주어가지고, 뭐 신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즉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한간 호기심, 제작 본능은 뭡니까? 바로 기술과 어떤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켰죠. 이것이 바로 베블렌의 도구적 가치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 본능,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바로 커먼스 이성적 가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남과 함께 하려고 하고, 모방이라는 것은 거죠. 남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남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서 낭비를 조장하지만, 이 모방 본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사회적 어떤 본능으로 나타나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본능으로부터 발전된 거죠. 본능 그 자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본능들이 우리 속에 DNA에 각인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계속 발전된 거죠. 만약 이런 본능이 없었으면 이런 베블렌의 도구적 가치나 프래그마티즘, 그다음에 이성적 가치, 이런 중대한 가치로는 발전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치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잠재적으로 갈등하는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했죠. 그러나 앞에서 본 인간의 본능들 덕분에 바로 더 진보적으로, 더 낮게, 나은 방식으로 화해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야, 이렇게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이 갈등이 화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본능이 그걸 화해할 수 있게 만드는 본능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 제도경제학이 바로 이런 진보적 화해를 촉진하는 하나의 제도, 즉 하나의 문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배운 그 제도경제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계속 어떤 거였습니까? 경제학으로부터 도덕을 추방하고 도덕은 오히려 악덕이다, 조롱하고 하는 그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계속 버나드 맨더빌, 그 다음에 또 밴덤,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 또 인구론의 있죠, 멜더스, 이렇게 연결되어 오면서 뭘 합니까? 계속 도덕을 추방하고 도덕을 죽이는 프로젝트가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프로젝트였죠. 거기 위해서 제도경제학은 끊임없이, 그지? 인간에게서 도덕이 아주 중요하고 도덕이 인간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도덕을 분리할 수 없다. 도덕을 지켜내고 살리기 하는 프로젝트로 여기서 대응을 했고, 그 결과 이제 궁극적으로 제도경제학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정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정리가 됩니까? 이렇게 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줄 때 저렇게 정리하구나, 이렇게 이제 배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자꾸 배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 강의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인 행위자, 그죠? 다양한 행위자가 이제 존재한다는 그 사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인간은 이 다양한 성격으로 규정 지을 수 있죠. 그 본능들이 다양하다고 했죠. 다중본능론인데 그 중 하나가 또 이 인간은 그 뭔가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학습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한테 지금 사실 이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 즉 문화가 빨리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독특하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남의 그 문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됐어요. 이런 전문적 학습 메커니즘을 보유한 그런 존재, 그래서 호모 쿨투랄리스, 문화적 존재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우리 집에 있는 그 반려견 팔복이, 요놈도 보드콜리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요. 개 중에서 제일 똑똑한데, 그래서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비한 만분의 일도 안 되는 학습 능력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만배, 천만배의 훌륭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기술, 예술, 더 나아가서 도덕을 창조하고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화적 존재인 인간은 바로 이 에우다이모니아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근데 짐승처럼 그렇게 쾌락에 따라서만 행동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이미 지적하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인간이 바로 문화적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문화를 사람들한테 학습시키죠. 자,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만들려고 하는 인간은 뭐냐면 호모 에코노미쿠스입니다. 즉 경제적 존재죠. 자, 왜 인간은 개인주의라고 봤죠?
이기주의라고 봤죠. 또 공리주의자라고 봤고 쾌락주의적 존재죠.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 물질만 추구하는 존재라고 봤죠. 자, 너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은 그렇다.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막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두 가지로 분화합니다. 하나가 소시오패스고 하나는 호모 사케르로 분화가 됩니다. 소시오패스부터 볼까요? 자,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 범죄인 중에서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놈들 있죠, 그죠? 즉, 자신의 성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절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그 신문이나 그 텔레비에 나오는 범죄인들,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 거짓말 엄청 잘하면서 맨날 거짓말 하면서도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그죠? 회개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해요. 그러다 돌아서면 또 딴짓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타인은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요 놈은 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 자기 외의 인간은 그야말로 물건이나 그 다음에 하나의 짐승과 같은 이용해 먹다가 쓰다 버려야 되는 그런 인간 수단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시오패스. 아주 냉혈적인 인간. 바로 신고노주의 인간이 바로 이런 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시오패스인 경우 많아요.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면 오히려 소시오패스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범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이런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엄청 열심히 하면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자, 또 한 가지가 호모 사케르라는 사람으로 인간행으로 분화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조르즈 아간벤이라는 이탈리아 정치 철학자가 로마 시대의 죄수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상한 죄수 유형이 하나 딱 발견됐어요. 어떤 죄수냐면은 이 죄수는 사회적인 삶과 정치적 삶 이런 것들은 전부 박탈당해 버렸어요. 너는 사회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한다든지 뭐 투쟁하다든지 이러면 안 돼. 오로지 무슨 일만 해라. 생물학적 삶, 먹고 사는데 여기에만 신경 쓰게 하는 그런 삶만 강요당한 그런 벌을 받았어요. 즉 사회적인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강요당한 로마 시대의 죄수가 누구냐? 호모 사케르였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발견이죠. 그런 죄수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먹고 살기에 바빠. 그러니까 문화적 생활도 못하고 사회적 관계도 못하고 정치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그래서 일만 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이게 바로 즉 우리 인간 이 자본주의 삶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는 뭡니까? 호모 사케르로 모두가 전락해 있습니다. 나도 사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른 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는 바로 이런 대다수 인간을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뜨림으로써 호모 사케르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바로 조르즈 아간벤이 일갈했습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바로 이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교과서에 이제 나와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177페이지를 보면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이러한 인간이 문화적 존재임을 활용해서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아주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모든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해버리는 냉혈적인 인간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삶은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빈곤한 호모 사케르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제도 경제학은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서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제도경제학이 육성하고자 하고 있는 시민들이죠.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자본주의 세계는 이렇게 에코노미쿠에서 써서 진화한 소시오패스와 호모사케르라는 인간, 이들은 쾌락과 공리, 앞에서 말하는 의례적 가치만 추구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에우다이모니아의 삶, 그러니까 중동의 미덕과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프래그마티즘 도구주의를 추구하고, 또 이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깨어있는 시민, 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삶이에요. 이런 자본주의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는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교육의 그 문화적인 전통을 이어받고 그것을 습득함으로써 이러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또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건 바로 제도경제학을 배우든 안 배우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거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투쟁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바로 변하는 것,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